안녕하십니까. 국민대 사회학과 개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것은 첫 번째 김여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건강기기 수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을 읽어봤는데 또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사실 그 건강기대 수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논문적인 좀 어려운 때문에 제가 연구를 못하고 있었는데 특히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된다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냥 뭐 분석적인 측면하고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합의에 대해서 토론을 적어놨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단별로 소득이 낮은 집단하고 높은 집단하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득 변수로 생각하신 게 제가 이제 논문에서 가구소득으로 하셨는데 지금 분석 같은 경우는 남녀별로 따라가게 되면 이게 사실 개인 소득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제 개념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없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분석상에 어려울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게 그 개념적으로 이제 개인 소득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걸 좀 이렇게 어저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또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저희가 생각하면 이제 뭐 저희 40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40대부터 집단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건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뭐 소득 이동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인거에서 얘기하는 뭐 폐쇄이동 과정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소득으로 생명표를 작성을 하는 게 그게 방법으로 접수가 되는 건지 조금 애매한 것도 그래서 아마 다른 연구들도 되는데 교육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미 결정도 다 안 바뀌니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소득이 중요하다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차이가 이제 아까 그래프를 보셨지만 재밌는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기기 수명이 소득하고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자료로 분석을 해본 게 남녀가 이게 좀 흥미있는 게 사실 사망률은 남성이 더 높은데 건강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성들이 더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을 지금 여기서 측정하시는 뭐 아이들 그 어떤 펑셔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다 안 좋게 나오는데 이게 매저먼트가 이게 그러면 사실 남자들 잘 죽는데 건강 안 좋아서 죽을 텐데 이게 그 매저가 우리가 이걸 과연 헬스를 잘 매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 연결해가지고 생각해보면 혼인 상태별로 보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는 혼인 상태를 컨트롤하고 나면 성별 차이가 좀 확 줄어들거나 거의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여성들은 주로 혼자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고 부인들 같은 경우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 그 배우자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 부부에 따른 효과가 이제 남녀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근데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문제인데 자료가 이제 사실은 뭐 패널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만 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잘 안 죽지 못하면 잘 안 죽기 때문에 사망률 추정하는 게 그냥 스테이블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기존에 저희 입법된 연구에서는 뭐 패러메트릭하게 추정하는 방법이 공per치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서 비건강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모형이 사실 좀 마땅치가 않긴 합니다만은 그 건강한 상황에서 사망으로 가는 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러메트릭하게 하면 자료를 좀 더 심리하게 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고 근데 뭐 아마 결과에는 뭐 차이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이제 분석상 그런 생각이고요. 좀 더 이제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건강 기대 수명 연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인과적인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럼문에 써놨지만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생존 목소리 직사각형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죽다가 고령에 대해서 사망이 집중이 되는 그런 생존 목표 자체가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건강의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딱 할 수는 좀 없긴 하겠습니다만 좀 이런 유니트라고 연결해가지고 좀 진행하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요즘에 뭐 우리 사회에서 고령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게 저축산 뭐 그런 작년에 뭐 기본적인 뭐 새로운 법도 이제 제시가 되고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논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애 안 낳고 노인들 많아지니까 뭐 어려워질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고령화가 그냥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교육수준도 올라가고 뭐 인적자본의 수준도 올라가고 두 가지 현상이 보면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사회적인 논의들은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정책적인 실효성으로 봤을 때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좀 무리한 기대일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령화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다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하고 관계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논의들이 좀 더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건강기대 수명에 관한 연구가 그런 식의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단순히 늙어간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것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논의를 제시해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료를 이제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료가 사실 저희가 마땅치는 않은데 뭐 다른 방법, 서비스한 방법이나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긴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기대 수명의 변화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글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이런 문화에 연결해서 좀 더 흥미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저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덕호 교수님 연구단에서 연구된 토론자로 요청을 받고 제가 상당히 고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인데 이 토론 요청이 있는지 몸이 생각해보니까 잘 파악을 하고 아마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시절에는 농사를 지었고 또 농촌도 했고 중년 시대는 공직에서 농정책을 정말 그때도 대학에서 농정책을 하이브리드 사전 했습니다. 말년에는 부천행정에 책임자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리저리 여기 끌겠잖아 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논문이 원체 난해하고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 기법, 통계기법 관계에서 아주 잘 분석하면서 잘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오면 좋은 부분을 할 것 같아서 요약을 해가지고 두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걸 조금 더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비용 목적 방법에 대해서 농촌 인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또 빈곤하고 있다. 또 이 복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농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는 농공상 제조농사에 제조농사 융합 농촌 이 문제가 뭐 이야기가 나가면 뭐 하나의 부분이라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의 원리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농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잘 되셔야 되고 또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다만 그 학습적으로 보고서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 부분은 일반인들은 난해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외국 이해도 많이 들었겠는데 조금 그 뒤에 줄을 따라서 좀 설명을 붙였으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농촌 쪽에서 봤을 때 연구인이 있는지 국제도 나오는데 돈이 빌려주고 나중에 농지값을 갚고 나오면 산소도 떨어진다. 그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 좋지 않나 하는 건 제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97년도에 주택이 문제도 2012년도에 도시 주로 도시 주택이 농지 문제니까 농지 문제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점도 되고 농촌이라는 800을 줄 수 있는 중인데 가난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농업진흥원사로 자료를 받았는데 농촌에서 받았으니까 계획이 1036번에 290억이 목표였는데 전부 목표 이상을 달성을 다 했어서 그래 농촌 쪽이 굉장히 그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보호하고 또 우리가 의문하고 농촌들하고 이 내면에 들어가면 경기도 쪽에서 초과 이상을 달성되고 돈을 경기도 쪽에서 30% 이상에 지급됐어요. 지급됐는데 그러면 농도 전환합니다. 경상북도나 이쪽에서 보면 6%밖에 농지연금을 수령을 못했는데 따라서 이 국가 정책적으로 총량적 이야기만 하고 좀 뜯어가지고 왜 농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숫자가 적고 또 금액이 적은지를 한번 좀 국가 정책적으로 깊이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도시는 주택을 위로 하기 때문에 감독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60세 농촌은 65세 보거든요. 65세는 그래서 그래도 60세가 통일을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배분이 많죠. 또 하나는 농촌은 공시지가 나오는데 주택은 감정가라고 그럼 농촌에는 공시가 아무나 안 나누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과 같이 도시와 마찬가지고 감정가에서 아이를 주고 땡기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장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연세가 많이 듣고가 오히려 중년 쪽에서 이 부분은 조금 늦은 중년 측에서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회적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사실은 바다에 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돈이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그래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소득 창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뭐라고 했으면 일본은 70%가 매소득입니다. 30%가 농업소득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되는데 70%가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를 이용을 안 했습니다. 70%가 지금 농업소득이고 농해소득이 적게 한 30% 넘으면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바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해소득 쪽으로 가야 됩니다. 농해소득 쪽으로는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했습니다. 방안의 문제부터 결국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결국은 농촌 쪽에서 이득이 되고 농촌 쪽이 정착하라는 것은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했을 때만이 그 성취합니다. 농촌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고 그것이 지방에 정책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 2차, 3차 융합을 해서 6차 산업을 하는데 표현은 6차 산업을 해서 부마해가지고 듣기를 가야 되겠지만 사실상으로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2차 산업을 좀 뛰어보니까 누가 좀 집중한 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국가가 정리하고 도와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2차 산업 기계에서 나누면서 3차 산업이 과학산업인데 농업하는 분들이 1차 산업과 기계산업과 기계를 만들고 첨단 정보를 이용한 것을 정복되지 않은 것이 농업이 소득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보다는 젊은 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농촌이 가장 됩니다. 내 생각되시면서 정말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한 분석, 과학적 분석 기법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잘해주고 정확도 아주 세계 정말 잘 뽑아줘서 왔습니다. 마이크 진진에부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치에 FTA 하기 직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너무 못했어요.
우리는 50년 동안에 고원만 집중적으로 2,000년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려고 되면 우리가 고도화에 걸어왔던 50년 길을 또 똑같은 패턴으로 걸어가게 되면 5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몸이 세계로 재배하는 것 같이 몸도 재배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는 논제에 벗어나서 제가 평소에 시민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 도시나 농촌이나 또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선택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기회를 갖고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농촌이 더더욱 발전하는 일을 중심으로 기억해주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 논문 여전의 김성민 교수 논문의 토론을 경제학과 이만입니다. 이 시간에 토론하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저도 많이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그 비민주적 경제 정체를 상정한 일반 규정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한국 경제의 최적 소득세율 또는 자본세율이 얼마인지를 시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뭐 결과치 최적 소득세율이 소득세율이 얼마고 최적 자본세율이 얼마인지를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논문에서의 논문의 어떤 기여도 또는 어떤 시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 소득세율이나 자본세율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건 모형경제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 자체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또는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이 논문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속 학문 세대 또는 지금 대학원생들한테도 이 연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현실적인 가정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논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보다 현실적인 숫자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최적 세율, 그러면 최적이라는 게 뭐냐? 과연 뭐를 극대화하는 게 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의 후생을 단순 합은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제 최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득 불평등 개선 측면에서 의미를 준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소득의 웨이트를 좀 많이 주고 또는 이제 반대 방향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사회 후생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임플리케이션이 달라지는지도 시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자본세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떤 기업사에 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형에서 보면은 기업의 최적화 문제는 사실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지만 솔루션 자체는 이제 거의 스태틱, 그러니까 정태적 솔루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전형적인 뭐 토빈의 QE론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인터템포럴 디멘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는지 또 이제 모형에서 보면 이제 정부의 예산은 회기의 균형을 달성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부 예산이라는 게 매년 균형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어떤 인터템포럴 디멘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이제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 차익이 전혀 없는 걸로 했습니다. 모형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가계 차익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요. 가계 차익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등등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현실적인 가정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연구를 좀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굉장히 의미 있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사실 이 세계 논문을 받고 나서 처음에 되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 세계를 도대체 이 인구구조 변화와 지금 도전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로서 이 세계를 어떻게 엮어볼 수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좀 했었고요. 근데 참조적으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쪽에서 저희가 금융 분야하고 연금 분야, 인구 분야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앞처럼 확 띈 것이 지금 한글로 되어 있었던 지금 영국이지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한 가지씩 이제 다 하나씩 읽다 보니까 이 세계 자체가 정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득 간의 격차 문제,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인구 구조는 전체적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문제에서 그동안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소외됐었다고 표현하면 좀 모아지면 좀 강화되었었던 지금 농촌의 문제라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참 조화롭게 엮이면서 사실 그동안에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이 세 개의 논문들이 지금 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 듣기 전까지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정확히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설명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한 지가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그러니까 건강 불평등 문제, 특히 그 소득에 따른 그 수명의 차이가 사실은 빈부격차, 국내에 있어서 빈부격차에 사실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연금 쪽을 전문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금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실 특히 많이 강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많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소득층에게 받는 순내세 그 연금액은 비록 수입비는 낮을지 몰라도 길기 때문에 그 수입비 자체에 있어서 과연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연금 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전반적인 그 질문을 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건강 문제까지 지금 도입을 지금 하시게 된다면 사실은 건강보험의 문제와도 사실 또 직결됩니다. 사실 건강보험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어느 일정 시점에 노령화된 이후에 소위 요양원이 됐건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 집중적인 그 투자 대상들 아니 지원 대상들이 과연 건강적으로 좀 어려우신 저소득층에게 몰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에서 불건강한 그 고소득층에게 지금 가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많은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실 근거 자료로서 저는 매우 지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 상태 변화를 만드는 건강 상태에서 아이하고 제이 변화할 때 이게 지금 2009년에서 2012년짜리를 쓰다 보니까 솔직히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안 좋으시다가 건강하신 쪽의 상태 변화라든가 한 사람의 패널로서 좀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어떤 추세로서 그래서 상태 변화를 좀 더 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아마 앞으로 활용도나 여러 부분에서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농지연금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이거 딱 들으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지금 토론 논문을 지금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제가 3개를 보고 시간 걸렸는데 근데 그러고 조금 약을 났는데 사실 농지연금 보면서 조금 더 약을 났던 게 이게 저는 2개의 논문을 읽는 기분이었었습니다. 이 농지연금 연목이주의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금 좀 농지 지원.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먼저 이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2개가 어떻게 연결되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연목이주의에서 되는 부분과 이제 그것과 좀 약간 2개는 좀 저는 현재 연목이주의 쪽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을 그렇다면 남는 연금에서 회수된 그 농지를 가지고서 이쪽이 쓰는 건가? 라는 식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전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을 하는데 과연 설명성을 갖느냐? 그래서 저는 논문 읽다 보니까 이 2개를 결합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계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에 대한 현재 모형을 보면은 주택에 대한 그 연목이준 모형과 자산에서의 그 농지 연목이준 모형이 비슷하게 보셨는데
이게 농지가 받는, 그러니까 주택은 사실은 그 영국이제 그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몇 세 이상의 노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만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로서 이 주택이 어떤 소득 창출에 대한 근원은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농지는 사실 일종의 렌트적 개념이 가미될 수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사회적 개념이 연결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농지에서 주게 되는 그 모기지의 그 연금이 과연 자산에서 나중에 매각에서만 주는 그 연금액인가, 아니면 렌트로서의 그 활용에서의 수익이 나타나는 수익 모델 아닙니까? 일종의 수익원이지 않습니까? 그 수익원에서 주는 모형이 때문에 이 둘 간의 조화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실 농촌의 문제는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크게 공감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농지라는 어느 농지를 갖고 있을 때 사실 내세 개념으로 사실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택연금도 내세 개념에서, 그러니까 부채에 지금 있는 걸 다 빼고 이미 쓰는 금액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연 현재 농촌의 현실상 아니면 농촌의 그 많은 부채적 문제가 엄청난 상태에서 내세서의 승부로서의 농지로 반영이 된다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농촌 지역에서의 그 아까 그 농도라는 표현에 의하면 농도에 있어서 사실 농촌의 부채율은 좀 상상 외를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수로서의 주택연금을 지급할 만큼의 그 추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고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만약 이걸 정책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그런 부채를 어떻게 할지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렇게 매각된 그 토지를 젊은 세대, 새로 유입될 수 있는 세대들에게 불화할 때 있어서의 불화적인 혜택들을 어떻게 줘야지 사회적 기업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링크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세 부분에서는 아까 그 세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다면 저는 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아까 발표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그 그림 1 제일 주셨던 전 그림 1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진위 계수는 거의 아마 그 비교 대상 중에 가장 평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세후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중간 정도보다 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불평등도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평등도가 오히려 높아져 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세금에서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어서의 모든 부분에서의 조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동의하고 사실 노영에서의 그 활용도도 아까 그 토론해 주신 분 말이 전 전적으로 동감해요. 정말 활용성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조세라고 표현되는 부분 외에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워지는 상당히 많은 부담률이 사실은 이 승조세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특히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부유계층, 몇몇 계층들에 있어서의 자신의 소득 파악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준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실제적인 조세에 대한 저항 없이 더 낼 수 있다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구조가 사실 전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 연금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연금이라는 개념에서의 그 공적연금 부담액이 세금이거든요. 세금적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갖는 연금에서의 지급액은 거의 이제 현재 기초연금처럼 비슷하게 똑같게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그 연금으로서 인해서 세금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지금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빼다 보니까 당연히 인상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소득 형평성이 조금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준조세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되는 거고, 또한 좀 더 세율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준조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사실은 조세에서 너희를 더 내라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득세하고 지금 자본세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
현재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GDP에서 사실은 자본과 소득에 있어서의 생산성,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에 있어서의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자본에 의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자본세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굳이 뭐 지금 PPT까지 뭐 늘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념 자체가 이미 둘 간에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본세율에 있어서의 부분이 24에서 39% 하면서 저도 이것도 약한데? 라는 생각이 잠깐 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조세에 있어서의 정의적 차원에서 어떤 뭐 후생이 됐건 아니면 국가 재정이 됐건 간에 있어서는 증가시키는 것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조세의 실제적인 전가 부분과 이제 그 세대간 중첩에 있어서 사실은 이 모형을 제가 보니까는 그 당해 회계연도에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바로 혜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그 모든 모든 조세에 있어서의 문제는 현재 육아와 양육 아니면 재활 같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 특히 복지에서 많이 쓰인다는 그것은 세대 간으로 결국에는 이전, 그러니까 동세대 간 이전, 세대 내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조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세대 간 이전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에서의 서로 형평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조세에 있어서의 세대 간의 어떤 그 이전 부분도 좀 더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좋은 논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